이런 그림을 보고 조심해야 될 상품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요건 싸게 팔아야 되고 요건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 꼭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자, 무주택 가구와 1주택 가구를 위해서요, 정부에서 1년 동안 39조 6천억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어서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요게 구체적으로 발표된 건데요.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는 1월 30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한정돼 있고요. 공급 자금 규모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격이 되는데 내가 안 받는다 그러면 이게 남들 누군가는 받게 되는 혜택이란 말이에요.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거는 무주택 가구와 1주택 가구에게만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기차가 있고 휘발유차가 있을 거고 경유차가 있을 때 요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그건 분명히 혜택이란 말이죠.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이게 혜택이니 아니니 논란거리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지금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금리가 높네 낮네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맞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혜택이 뭔지 오늘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요, 이게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그리고 이 효과에 따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지, 요거까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도자료 한번 볼게요.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일단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주요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면요, 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제 23년 1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한 거고요. 주택 가격 요건은 이미 발표됐던 대로 9억 원 이하고요. 예상했던 대로 소득 제한 없고요. 대출 한도액은 5억이고요. LTV와 DTI 한도에서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금리는 고정금리로 4.65%에서 4.95%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우대 혜택이 또 있는데 최대 0.9%포인트까지 우대를 해준다 그래요. 왜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나왔냐면,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우리 서민 실수요자분들의 이자 부담이 아주 빠르게 증가했잖아요. 사실 이런 이자 때문에 내 집 마련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정말 힘든 거는요, 이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자체도 너무 힘든 거지만 지금 이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지금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은 월에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정된 가용 자금 안에서 쌀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내가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이 있을 텐데, 요 고정 지출 있잖아. 요 고정 지출이 이게 얼마가 될지 예상이 돼야 우리 가족 앞날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고정 지출 안에는 주거 비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거 비용. 요 이자요, 이자. 근데 이게 자꾸 변동이 되니까 고정 지출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이걸 예측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내 고정 지출이 올라가면 요쯤에서는 요걸 아끼고 저걸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틈을 안 주면서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요걸 대출 금리의 변동 위험이라고 표현했는데, 요 변동 위험을 줄여서 우리 서민들이 앞으로 눈에 보이는 계획을 차곡차곡 잘 세워 나가시라는 게, 그게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의 핵심입니다. 핵심. 물론 금리가 올라서도 힘든 거지만 사람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적응하는 분들이 나타날 거고요. 또 올라가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이 말씀은 금리가 지금 오르는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저기 어디지? 그 양양 가보셨어요, 여러분? 양양? 서울에서 양양을 쭉 가다 보면 여기 터널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끝이 없어, 끝이. 이거 운전하고 가다 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근데 이렇게 답답하게 주행을 쭉 하다가 여기 옆에 표지판이 딱 보이네요. 요 터널 끝까지 5km 남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터널이 5km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긴 거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터널 끝이 가늠되는 순간 이 불안함과 답답한 마음은 쭉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킬로가 남았는지도 중요하지만 몇 킬로 정도가 남았는지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요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알아들어 주셨길 바라면서
계속 보면요. 앞서 보신 대로 9억 이하 주택이 대상인데 순서가 있네요. KB 시세,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간평가액 순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요 KB 시세가 중요하잖아요. 자, 혹시 KB 시세를 어디서 보시는지 모르신다면 아무 아파트나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매매 가격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실거래 가격이라고 있잖아요. 요걸 클릭하시고 이렇게 좀 내려보시면 요 밑에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이렇게 있죠. 요걸 클릭. 그러면 요 가격이에요. 요 가격.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여기 20억이잖아요. 여기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9억짜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위로 올라가 보면 요쯤 되겠나? 실거래가. 여기는 지금 9억 5백이죠? 이렇게 10억이 넘게 형성되어 있다가 쭉 내려오잖아요. KB 시세도. 지금 여기가 9억 5백인데 만약에 여기가 좀 더 떨어져서 9억이 됐다.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KB 시세 기준으로는 9억 이하 주택이라면 이 집을 살 때도 대출이 되고요. 기존에 이 집에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존 대출이 이율이 6%였다. 그러면 요 대출을 갚아버리면서 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걸 대환 대출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높은 이자를 쓰고 계시다면 일단 여기 중도상환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고요. 요 중도상환 수수료와 여기를 갈아탔을 때 이자가 절감되는 부분 요걸 비교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전 용도로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기존 주택 안에 임차인이 있으면 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 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도 대출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줄 돈이 없는 분들,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 방향성을 떠나서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이건 현실이니까 현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거죠. 근데 주택수. 일단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거는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만 가능해요. A라는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B라는 내 집을 이렇게 살 때 요 집의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조건이 요 기존 주택을요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래요. 요게 지금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지금 요 1번 주택, 요 종전 주택, 여기서는 기존 주택, 요 기존 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 3년이고요.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주택 여기에 대출을 받으려면 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 조건도 요거에 맞춰서 나중에는 3년으로 바꿔줘야 맞는 게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 발표 내용은 2년이라고 하니까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 아니다. 그냥 1주택자분들, 이분들은 이렇게 상환 용도나 보전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겠죠. 자,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한도가 5억이고 LTV는 최대 70%인데 이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 그러면 80%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나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생애 최초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LTV가 70%에서 비아파트라면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이라 그러면 여기서 또 5%포인트를 빼고요. 65%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집이 규제 지역에 있다 그러면 10%포인트를 또 빼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은 강남 상구와 용산이잖아요. 드래곤 마운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여기 LTV가 60%가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왜 이론상이냐면 여기 9억짜리 집 찾기 힘들다고. DSR이 적용 안 되는 대신 DTI가 최대 60%는 적용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규제 지역이라 그러면 10%를 빼니까 50%고요. 근데 이것만큼은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면 빼지 않는다 그래요. 요걸 정리해 놓은 게 요 표니까 요 표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쭉 좀 더 내려보면 자, 요거 이제 만기.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상환 기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10년, 15년, 20년, 30년 에다가 40년, 50년까지. 아무래도 DTI 규제가 조금 걸리시는 분들은 만기를 늘릴수록 대출을 받기가 더 유리해질 겁니다. 자, 요건 이렇게 할게요. 대출 이자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요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요거 누르시고 DTI랑 LTV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보시면 DTI 원금 균등을 한번 볼까요? 금리 직접 입력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연소득 입력하시는 거예요.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 그리고 대출 금액이 한도가 5억이니까 한 4억 해볼까요? 4억. 그리고 대출 기간을 30년이면 360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율을 아까 4.85%였죠. 그리고 기타 부채 금액에 여러분들의 다른 대출을 한번 넣는 거예요. 만약에 1억이 있다. 1억. 그리고 이 1억에 평균 이율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한 7%다. 그리고 DTR 계산 클릭하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존에 이자가 1억이 있으니까 요거를 7%로 계산을 했더니 연에 700만 원의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대출을 받으실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합쳐보니까 DTI가 65.73%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DTI가 60%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리 와서 이 부채를 갚거나, 만약에 여기서 이 1억인데 이게 5천으로 떨어지면 DTI가 줄잖아요. 60 안쪽으로 줄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고, 아니면 1억인 상태에서 요 대출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아까 50년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요걸 40년으로 늘리면 480개월인가요? 480개월 해서 계산하면 60이 좀 넘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대출 기간을 늘리거나 기타 부채를 빼거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요번에 받을 대출금을 조절하거나. 요게 지금 조금 넘는데 여기를 만약에 3억 8천으로 해볼까? 3억 8천으로 조절해서 계산해보면 60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한번 이것저것 두들겨 보세요. 그래서 만기는 이렇게 50년까지고요. 근데 만기 40년짜리는 만 39세 이하거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까지만 가능하고요. 만기 50년짜리는 만 34세 이하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아마 여기 요 혼인 7년 이내란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금리잖아요. 이 금리는 일단 일반형, 이게 원칙이죠. 4.75%에서 5.05%고요. 요게 상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죠. 10년부터 50년까지 이렇게 10년일 때 4.75, 50년일 때 5.5%. 보통 우리가 30년을 받잖아요. 30년. 근데 어쨌든 상환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냐면 요 중도 상환 수수료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존 주담대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든, 이렇게 받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데 만약에 6% 이율을 쓰시던 분이 4%대 이율로 갈아타는 건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갈아타는 경우도 특례 보금자리론 승인 내역 확인서를 발급해서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한다 그러면 기존 대출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와 이거 이율과 비교하시라 그랬는데 그 말이 무색해졌어요. 둘 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지금 일반형까지 봤잖아요. 이 일반형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우대형이 뭐냐면 주택 가격이 6억 이하. 이거 좀 너무한 거지. 이거 어쨌든 6억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 이것도 좀 너무하긴 한데 어쨌든 두 개 다 충족되셔야 돼요. 주택 가격도 충족되셔야 되고 부부 합산 소득도 충족이 되셔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우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30년이라 그러면 0.1% 포인트가 우대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그러고요. 저소득 청년이라는 거는 만 39세 이하, 그리고 저소득 청년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6억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요거 세 개가 다 충족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이런 게 싫어. 그냥 시원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쭉 내려가세요. 요 우대금리 적용안이 요거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요 표. 그리고 또 내려가서 지원 규모가 39조 6천억 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제가 영상 썸네일을 요걸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기준에서 이 적용금리가 높다 낮다, 아니면 주택 가격 요건 9억이 높다 낮다, 이걸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시장에 어쨌든 지금 40조에 가까운 유동성이 들어온다, 요게 중요한 거고요. 요거에 대한 말씀은 영상 말미에 어떤 효과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신청 방법. 이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다고 그러고요. 또 내려가 보면
요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출 가능 금액이요.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여기 LTV가 70%까지 적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57에 3억 5천까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출 최대 한도가 5억인데 그렇다 그래도 이 LTV 한도인 3억 5천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기가 좀 그래. 8억 원 아파트면 87에 5억 6천이 돼야 되는데 총 한도가 5억이다 보니까 요 뒤에 6천이 깎여서 5억까지만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예요. 1주택 유지 의무 조항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씀드린 것의 두 번째 이유기도 한데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이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다주택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실 거면 6개월 내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셨던 그 주택을 처분하셔야 되는데 이 처분을 안 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돈을 바로 상환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상환하셔야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이 보금자리론 이용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건 혜택이 아니에요. 근데 모두 중에서 요만큼만 이용할 수 있다. 요건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혜택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혜택을 이용하시다가 금리가 내려갔어요. 이건 지금 고정금리니까 금리가 만약에 뭐 2%나 3%대로 내려갔다.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갈아타면 되잖아. 이 말은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주택자나 갈아타기 1주택자나 무주택자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혜택이라는 거. 제가 몇 번 강조드리죠, 지금.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여기 뭐 주요 질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 영상 하단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요건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같이 한번 볼게요. 오피스텔이나 생숙 있죠. 이런 오피스텔이나 생숙,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이것들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로는 이용할 수 없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생숙은 제가 모르겠어요. 생숙은 제가 추천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차피 아파트를 대체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기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맞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이잖아요. 지금 일.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지 가격이 떨어지는 건지 이걸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면 이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말 투자의 기본인데 조용할 때 사고 떨어졌을 때 사고 남들 안 살 때 사고 근데 이건 백날 말씀드려도 현재 상황만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니까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드렸던 말씀을 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수요가 쭉 떨어지겠죠.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얘네들은 수요가 막 붙는데 여기는 오히려 수요가 빠지고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을 보고 조심해야 될 상품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과연 등기를 쳐본 경험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계속 보면요. 본건 담보주택 외에 그러니까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요. 근데 이것도 앞서서 일시적 2주택과 마찬가지로 내가 1분양권이나 1입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출을 이용해서 A라는 주택을 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출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2년 내에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처분하는 조건이라 그러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기존 주택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파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전매 제한도 완화됐고 양도세도 완화됐고 만약에 시장에 거래가 많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규제들은 더 완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권과 입주권이 시장에 많이 늘어나겠죠. 뭐 입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파셔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요것과 비교해서 요 새로 살 집은 이제 이 대출이 활성화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살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싸게 팔아야 되고 요건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 요거 꼭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참고하세요. 요것도 좀 괜찮은 것 같네.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적인 부부 상태라 그러면 기존 대출은 남편이 받고 있는데 이 남편의 기존 대출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거네요. 체증식 상환 방식이 가능한데 이 체증식 상환 방식이 뭐냐면 처음에는 낮은 금액으로 상환하다가 매월 상환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여기서 받고 여기가 만기라 그러면 처음에는 100만 원을 상환하다가 이제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상환 금액이. 요거는 초반엔 수입이 좀 부족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수입이 좀 많아지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요게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중은행에서는 요 체증식 상환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요, 잘. 근데 이 상품은 만 40세 미만이라면 체증식 상환 방식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40세 미만 분들은 이걸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집을 여기서 사셔서 이 만기까지 집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있겠지만 보통은 여기 어느 시점에 이 집을 팔거든요. 그럼 일단 팔 때까지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이건 아까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50년 만기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요.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거 중요하다. 난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난 진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상 대출할 수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5억까지가 대출 한도가 가능한데 기존 A주택의 대출이 1억이다. 그러면 1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1억이 기존 주택 주담대 잔액이잖아요. 최대 한도는 5억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LTV와 DTI를 적용했을 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도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기존 대출을 적게 받았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건 결국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것보다 새 집을 하나 더 사서 구입 용도로 사서 여기에 5억까지 받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이건 기존에 있는 사람도 집을 팔고 집을 사라는 건지 뭔지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자면요. 특례 보금자리론의 효과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곳, 이곳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역적인 것들은 따로 분석을 해보셔야겠지만 실수요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제가 실수요자의 움직임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따라서 이 효과를 예단하고 미리 예측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 자금이 들어갈 곳은 매매가입니다. 매매가. 그렇죠? 매매가에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자금이 들어갈 곳은 매매가겠죠.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불안한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 매매 가격만 커지면 이건 거품이 커지는 거예요. 거품이. 전세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가격만 치고 올라가면 이 거품이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 거품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 거품이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거품은 어디나 있는 건데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거품부터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난 영상과 똑같은데요. 급매나 급급매.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급급매. 어쨌든 나중 상황은 예단할 수 없지만 거품이 이만큼 커지든 거품이 커지기 전 단계는 이 급급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급급매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오를 곳, 실수요가 탄탄한 곳이겠죠. 실수요가 탄탄한 곳에 내 집 마련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거 아니라면 오히려 무리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기한은 1년이고 이 1년 안에 전세 가격이 갑자기 쭉 올라가거나 회복될 어떤 요인이 없다 그러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좋은 곳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었고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이 항상 옳은 선택, 행복한 선택, 결과적으로 돈 되는 선택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메달이었습니다.